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무조건 매매가 낫습니다. 올라도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올라갔는데 손해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프라인 강연이 오래간만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강연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부도 그렇고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고 항상 언제든지 실거주는 괜찮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정부는 실거주 목적이라면 매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고려해 봐야 될 게, 과연 실거주가 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그 재산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걸 떠나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실거주는 괜찮다라는 뭔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식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게, 우리나라에 있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라는 거를 굉장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하고 부동산에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무럭무럭 키워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실거주는 매매예요. 실거주 매매와 임차 VS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비를 비교해보고 판단하자.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무조건 매매가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집값이 오를 거다 판단하고 내가 사자마자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사는 게 맞아요. 당연히 맞죠. 그런데 좀 안 오르거나 안 오를 것 같거나, 아니면 혹시 떨어질 것 같거나, 아니면 여기에 또 포함되는 게, 올라도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올라갔는데 손해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보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대부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고려해요. 자기 입장만. 뭐냐면 내가 현재 실제로 주거라는 건 어떤 포지션이든 지금 하고 있어요. 임차든 매매든. 그러면 자기가 취해 있는 포지션만 고민을 하고 막 상황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막 어려워하고 이래요. 그래서 대부분은 임차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임대료 올라가서 내 주거 안정이 해쳐요. 그렇죠? 그래서 자가로 있는 사람들은 정말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비교를 못 해보는 거예요. 자가로 있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가로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르고 나만 힘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편한 거, 자가로 있는 사람은 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실거주 매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조금만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명확한 기준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기회, 2019년, 20년, 21년과 같은 무지막지한 상승장이 또 찾아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해서 그때를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위기가 처진다라고 해서 이때 손 놓고 관심을 끊고 가신다라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같이 공부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기준을 세웠어요.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재산 상태가 있겠지만, 당신에게 자본금 5억이 있다면, 이거라도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일단은 이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 뭐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비교하기 좀 쉽게 전제를 깔아놨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재산 가진 상황에 맞게 이제 집을 구하게 되는데, 집이 자본금 5억이 있는 사람이 집을 구할 때, 자, 첫 번째는 매매죠. 매매인데 대출 5억을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교 대상은 뭐냐면 대출 1억을 받아서 6억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예요. 자, 이걸 왜 제가 이렇게 해놨냐면 같은 집을 전제한 겁니다. 다른 집을 비교할 때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집을. 왜냐하면 나는 실거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이, 자, 지금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이 매매가가 10억이다면 이 집의 전세가는 얼마일까? 지금 대략 6억 정도 합니다. 이게 전세가율이라고 표현하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이게 60%,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돼 있습니다. 수도권 경기도도 50%에서 60%,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데는 이제 70%대에 가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평균적으로 제가 60%의 전세가율을 형성하고 있는 집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려면 매매로는 10억이 들어가고, 이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전세로 들어가려면 6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비용이 들어가는 돈이 다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싸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전세가 올라간다고 막 기분 나빠하고 이러면, 지금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간 매매로 들어간 사람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할 때 비교하려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은 조건, 같은 집. 자, 그러면 이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자, 지금 전제가 자본금이 5억 있는 사람이 10억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5억이 부족하니까 5억 대출을 받아야죠. 6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려면 1억이 부족하니까 1억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이 있는데 5억짜리 매매 집을 들어간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전세는 얼마예요? 5억짜리 집이라면. 5억짜리 집이면 전세가 3억이죠. 60%니까. 3억.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집이라면. 자, 비용을 계산해봐요. 비용. 자, 지금 전제가 뭐죠? 집값이 안 오른다면이에요.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전제했냐면, 자, 요즘에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싸니까 사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에 깔려있는 전제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싸니까 산다는 뭐냐면 싸니까 사서 바로 올라갈 거다, 이게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 올라갈 것 같은 집을 사겠다. 이런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아도 싸니까
실거주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말이 맞는지를 지금 점검하기 위한 거예요. 내 집값이 안 올라가면 실거주가 진짜 괜찮을까? 자, 집값이 안 올라가면 자, 비용이 얼마 들까? 첫 번째 취득세예요. 취득세 몇 프로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불인이니까 잘 모르시죠? 네. 우리나라 취득세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평형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10억짜리 집이라면 과세표준 이제 9억이 넘어가면 3.3%의 취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좀 싸다 그러면은 1.1%, 1%에다가 원래 이제 취득세 하면은 취득세가 본세고 거기에 이제 보조세라고 해서 지방세가 10%가 또 붙어요. 그래서 항상 1%면 1.1%, 3%면 3.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래 10억이 넘어가면 3%예요. 그래서 3.3%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얼마냐? 3,300만 원을 내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세금으로 그냥 날아가는 돈이에요. 이미 그냥 손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3.3%면 근데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주식으로 아니면 적금으로 3.3%짜리 실제로 적금 들으면 10억짜리 적금을 3.3%짜리 들어가면 1년 뒤에 3,300만 원이 나옵니까? 실제로는 3,300만 원 안 나옵니다. 뭐 이거 세금 띄고 뭐 이거 띄고 저거 띄고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집을 사면 3.3%가 그냥 날아가요. 비용입니다. 비용. 그 다음에 또 비용이 세금이 또 있어요. 뭐냐면 보유세라고 해서 재산세가 있어요. 재산세는 매년 내요. 취득세는 살 때 딱 한 번 냅니다. 근데 재산세는 매년 내요. 매년 내는데 부담될까봐 1년에 2번으로 나눠서 내요. 그래서 건물분, 토지분 이렇게 따로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이제 한 채 있을 때 보유세만 나오는데 여러분이 여러 채 있잖아요. 여러 채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종합부동산세라고 또 나옵니다. 종부세라고 하죠. 종부세. 여러 채 있으면 종부세라는 재산세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유세가 약 10억, 그러니까 매매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1년에 188만 원 정도의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 밑에 있죠. 공시가 70% 기준이고 지방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이 188만 원 정도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만 또 비용이냐? 대출을 받았잖아요. 대출을 5억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면 5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나가겠죠. 이자는 무조건 날아가는 돈이에요. 내가 세이브하고 적금하는 이런 돈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돈이에요. 대출 이자를 이건 좀 많이 잡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참 금리 인상할 때 제가 강의했던 그 기준인데 8%로 잡았어요. 좀 너무 많은데 나중에 이제 그 현실적인 금리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아마 뒤에 갔다 와볼까요? 대출 이자는 똑같이 기준을 다르게 잡으면 안 되죠. 그죠? 똑같이 잡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비용할 때는. 그래서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뒤에도 똑같이 비교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대출 이자가 3,984만 원이 나가요. 1년에. 5억에 대한 5억을 빌려서 8%로 잡으니까 3,984만 원. 지금 이렇게만 합쳐도 얼마 나가죠? 거의 한 7천
4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죠. 7,400만 원. 거기에다가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도 가격 대비 비율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수록 중개수수료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 그래서 총 비용이 얼마냐면 7,972만 원이 나가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면 그냥 뭔가 내 주거 안정권을 취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죠. 근데 비용이 이미 집을 사는 순간 7,900, 이미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1년에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세를 들어갔을 때는 비용이 얼마인가? 자, 아까 전제 5억 있는 사람이 6억짜리 전세를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1억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냐? 첫 번째, 1억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연 8% 기준으로 했을 때 804만 원이 이자로 나갑니다. 804만 원. 생각보다 이자도 많이 나가죠. 이자가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240만 원.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여기다가 없는 비용이 또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전세 안 들어가 봤습니까? 네. 뭐냐면 보증보험료가 있어요. 보증보험료.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임차권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요즘 막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이제 보증보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만 명확히 잡으면 사실 안 써도 될 비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증보험료 같은 거예요. 보증보험은 뭐냐면 어떤 용도냐면 임대인이 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그거를 보증보험 회사에서 대신 청구받아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아가는 용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집인데 여러분이 6억의 전세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세 만기가 됐어요. 전세 만기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줄까요? 안 내주면 어떻게 돼요? 안 내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십니까? 네. 안 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이제 합리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법적인 조치는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면 우리나라는 또 모르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을 위한 법률 그런 지원 제도가 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 있는 기관 중에 이런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 같은 거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문의하시면 이런 거는 아주 그냥 껌 누워서 떡 먹기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해가지고 안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경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임대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매매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임차인에 투자를 한 거죠. 임차인에게 6억 전세를 줬어요. 이 보증금을 못 내줘가지고 집을 날리는 거잖아요. 10억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행위는 대부분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확정일자라는 게 있어요. 확정일자 아시죠? 확정일자는 그냥 옛날 이름으로 동사무소, 요즘 이름으로는 뭐죠? 행정복지센터인가요? 거기에 가서 임차 계약서 들고 가서 확정일자 해주세요. 그럼 거기다 도장을 꽝 찍어줘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제3자한테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대항력. 그래서 보증금을 경매에 들어가든 뭘 하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 웬만한 집은 여러분들이 임차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증보험을 안 들어도 사실은 확정일자만 받아도 여러분의 보증금은 안전해요. 그러면 어떤 때는 보증보험을 들고 어떤 때는 보증보험을 안 들어도 되느냐?
그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전세가율을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돼요. 입장 바꿔서. 요즘 전세 사기 많이 일어나는 주택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빌라. 그럼 왜 빌라? 아파트는 요즘 전세 사기 거의 안 일어나요. 아파트는 요즘에 전세 사기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빌라에 국한되어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라고 하죠. 이 차이가 거의 없는 물건이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은 거죠. 전세가율이 높은 거.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이면 전세가가 2억인, 뭐 2억이나 1억 9천이나 뭐 1억 8천 정도까지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집을 날려도 큰 손해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어야 임대인이 전세 사기를 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처럼 내가 이 집을 날리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죠. 이런 거는 전세 사기를 안 쳐요. 안 칩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사실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뭐냐? 전세가율이 높은 거는 보증보험을 드는 게 좋고 전세가율이 낮다 그러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정불안하다 그럼 들어두시면 되죠. 그 비용이 비싼 게 아니에요.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십만 원, 뭐 많으면 100만 원 정도 나갈 수 있는데 아깝잖아요. 몇십만 원이면 우리 오마카세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돈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굳이 보증보험을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보증금 안 내줘서 집을 경매로 날릴 이런 임대인은 천치죠. 바보 천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용을 안 넣었어요. 보증보험 비용을. 그러면 1,044만 원 밖에 비용이 안 나가요. 아까 매매 비용이 얼마였죠? 매매 비용이? 7,972만 원. 그리고 전세 비용은 1,044만 원. 상대가 안 되죠. 이게 이제 1년차 비용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표로 한번 가시성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억 구매한 경우, 전세에 입주한 경우에 전세는 취득세가 없기 때문에 구매 시 비용이 3,300만 원이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는 500만 원 대 240만 원. 그래서 10억 구매하는 사람이 260만 원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전세는 재산세가 안 나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거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10억짜리 전세를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10억짜리 전세를 들어간 사람은 세금이 재산세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근데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가 나와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으면 어쨌든 세금이 나간다. 그렇죠? 그래서 재산세도 188만 원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자. 어쨌든 돈을 많이 빌렸기 때문에 이자에서 차이가 1년마다 3,180만 원의 차이가 생겨요. 1년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주 비용이 약 6,928만 원이 1년 차에 생깁니다. 자, 그러면 2년 차에는 얼마 비용 차이가 날까요? 한국 부동산은 대중심리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파트의 큰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시장이거든요. 아파트로 부자되기, 이 강좌를 통해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년 차에. 자, 이걸 보고,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2년 차에 이제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냐? 매년 비용이 나가는 것만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한시적으로 나가는 건 이제 이제 그 다음엔 안 나가잖아요. 그럼 한시적으로 나가는 건 뭐예요? 취득세는 살 때만 나가니까 그 다음에 2년 차의 비용으로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빼요. 중개수수료도 살 때 딱 한 번 나가는 거지 매년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 뺍니다. 빼고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매년 나온다고 했죠. 매년 나오니까 재산세는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단 188만 원이라는 비용이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돼요? 매년 내야죠. 매달 내야 되잖아요. 계속 내야 됩니다. 그래서 3,180만 원이라는 돈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주 비용 계산하면 이 두 개만 더하면 2년 차의 비용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얼마죠? 3,368만 원인가요? 네. 그 정도. 그럼 여기에다가 3,368만 원 그러면 1억. 그렇죠. 1억이 넘어가죠, 이제. 2년 차에는 1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3년 차부터는 계속 이제 이 금액, 이 두 가지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그동안에 비용이라는 걸 계산을 안 했어요. 비용이라는 거. 비용이라는 걸 계산을 안 하고 있으면, 생각 안 하면, 야, 내 집이 좋지, 진짜. 내 집이 좋아요. 내 집이 좋죠. 당연히 내 권리대로 내 맘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내 집이 좋은 내 권리만큼 쓰는 비용을 이제 매년 3,400만 원 정도를 주고 쓰는 거예요. 그렇기에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집값이 올라가면 좋지 않냐?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면. 근데 비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2년 차 정도 되면 1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응용을 해보면 2년 동안에 집값이 1억이 올라가도 전세랑 거주하는 거랑 거의 쌤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1억 오를 정도 되면 비용 계산하고 그래도 내 집이니까. 그죠? 그럼 조금 좋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1억 밑으로 올라간다면 2년 지났는데 5천만 원 올랐어. 우와! 대박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비용을 계산해 보면 5천만 원 오른 게 보면 전세로 거주하는 것보다 손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실거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집값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비용을 우리가 그동안에 계산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전세로만 살았던 사람은 전세의 서름이라는 게 있어요.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래.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정말 골머리 썩을 정도로 고민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세로만 살았던 서름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매매로 해가지고 살았을 때 이 사람들의 고충은, 이 사람들은 고충을 얘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잘못하면 내 집 떨어지니까 그래요. 집값 떨어지니까. 그래서 비용을 명확하게 계산을 해보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자, 제가 이번 시장은 지금 하락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락장인데 최근에 이제 2022년 동안에 고금리 상황하고 겹치면서 집값이 22년에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싸면 좀 사도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집을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가서 팔 수 있어야 돼요. 자, 집값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또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22년에 10억에 주고 샀는데 지금 11억이 됐어요. 아니다, 그냥 12억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공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아니, 성공했잖아요. 10억에 사서 12억이 지금 되어 있어요. 성공했죠? 성공했죠? 근데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왜? 여기서 만약에 다시 12억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분만 잠깐 좋았던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게 순간순간의 감정에 막 휘말려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집도 팔아야 내 돈이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데, 자, 집은요, 우리나라는 세금이 굉장히 좀 과합니다. 과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최소한 2년은 살아야 세금이 약해집니다. 최소한 2년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뭔가 매도 계획을 세우거나 이러면 2년 뒤를 매도 계획을 세워요. 왜냐하면 1년 뒤에,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10억에 샀는데 1년 동안에 12억이 됐어요. 그럼 이때 팔면 2억 올랐잖아요. 2억이 다 내 돈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얼마가 내 돈이에요? 얼마가 내 돈일까요? 1억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돼요. 1년이 지금 안 됐잖아요. 1년 안에 팔면 세금이 50%가 넘습니다. 세금이, 양도세가. 그래서 1년을 보유하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다 날아가게 돼요. 근데 1년만 더 버티면, 이제 서울의 좀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 요건이 있어요. 실거주 요건이 있는데 요즘은 실거주 요건이 이제 다 빠졌어요. 그냥 보유만 2년 동안 하면 돼요. 보유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양도세가 100억이 생겨도 양도 차액이 100억이 생겨도, 물론 100억이 생기면 비과세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정 구간까지만 비과세를 인정하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일반 과세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과하게 드렸는데 100억이 생겨도 사실 양도세를 안 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요즘 12억인가요? 12억까지는 이제 비과세고 12억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넘어가는 차액만큼, 그러니까 12억까지 비과세니까 13억이 됐다. 예를 들어 10억에 샀는데 13억이 됐다. 그러면 1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1억 차액만. 그렇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적게 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혜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2년은 보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는 계획을 2년 정도 본다면 1년 뒤에 올라가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년 뒤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이런 건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분만 좋았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정적으로 본다면 10억에 샀는데 2년 뒤에 10억이었던 사람과 10억에 샀는데 1년 뒤에 12억이 됐다가 다음 2년 차에 10억이 된 사람은 기분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죠. 네. 이게 12억 올랐다가 떨어진 사람 기분이 진짜 더럽습니다. 더 나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람은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벌은 거는 내 원금이라고 생각해요. 12억이 원금이에요. 내 원금. 여러분은 실제로는 10억에 샀지만 12억 올랐다가 떨어지면 여러분은 원금은 12억이고 10억이 됐으면 나 2억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10억에 샀는데 안 오르고 10억인 사람은 그냥 10억인 거예요. 그냥 참을만 해요. 이게 참 사람이 웃깁니다. 결과는 동일하지만 과정이 다를 때 이 심리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를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상담을 많이 했는데 10억에서 10억인 사람은 막 이렇게 이제 좀 그냥 평온하게 얘기를 하는데 12억 올랐다가 10억이 된 사람은 자기 죽을 것 같대요. 미칠 것 같아. 내가 12억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말려가지고 내가 그 짓을 못했는데 아주 그냥 미칠 것 같아.
화가 막 지금 여기서 막 끌어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좀 약간 곁다리로 샜는데, 예, 어쨌든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이 대세 상승장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는 장이면 이때 매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굉장히 괴로워하거나 힘들거나 자신을 자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서 이렇게 굉장히 뭔가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멘트, 공식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되고 냉철한 여러분들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실거주는 괜찮다라는 이런 뭔가 여러분을 위하는 멘트처럼 느껴져요. 야, 내 집 마련은 그래도 괜찮지 않냐? 오랫동안 사서 보유하면 괜찮은 거야. 안 올라도 어쨌든 주거 안정이 되니까. 안 오르면 내 집에 사는 게 안정하지 않습니다. 안정하지 않아요. 네. 안 오르면 내 집에 들어가면 이런 비용들이 나가잖아요. 실제로. 이런 비용들이 나가면서 후회하게 돼요. 내가 왜 집을 샀을까? 아, 그때 전세로 그냥 들어갈 거. 이런 사람이, 이런 내 행동을 후회하는 사람이 주거 안정, 내 집에 들어가면 막 행복해요. 와, 나는 내 집이어서 행복해. 물론 세뇌를 시키려고 노력하겠죠. 나는 행복하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남들이 이렇게 위해주는 얘기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리고 남들은 집을 가진 사람들은 다 행복할 것처럼 보이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집을 가진 사람들이 괴로운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는 전세로 피해 있는 게 굉장히 내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오히려 많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락장이 되면 실거주도 피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비교를 좀 여러분들이 명확히 계산을 해보시고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돈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많아요. 10억 주고 사도 돈이 남아. 그냥 이런 비용은 껌이야. 이런 분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유튜브를 하거나 강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 재산인 사람들. 이것도 안 돼가지고 무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서울에 있는 집, 경기도에 있는 집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대출을 껴야 돼요. 일종의 영끌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끌을 하고 나면 반드시 집값이 안 올라가면 그때부터 비용이 이제 눈에 들어와요. 비용이 막 눈에 밟힙니다. 여러분 이제 애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애 낳고 애를 키우다 보면 이제 비용이 애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때 이런 돈 제가 아까 오마카세 얘기했잖아요. 애한테 애 갓난애기 좋은 분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유 사 먹일 거 못 사 먹여요. 이렇게 되면 내 월급에서 이런 쓸데없는 비용들이 막 나가게 되잖아요. 못 사 먹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중에 학원 보낼 때 고민해야 돼요. 애 뭔가 사 먹일 때 고민해야 돼요. 이런 거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돈 모아서 저축만 해도 그 돈 세이브가 되잖아요. 이 돈. 만약에 이 돈 한 7년 모으면 얼마 돼요? 매년 3천만 원씩 7년 모으면 2억. 그쵸? 2억이 넘어가면 제가 하락 기간 끝날 때 그때쯤 사면 여러분이 내가 샀던 이 10억짜리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어요. 훨씬 더 좋은 집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재산 증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시장을 인식하는 그런 노력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부동산에서 상식으로 통했던 말들이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실거주는 좋다라는 그런 명제만 받아들였었잖아요. 실거주는 괜찮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 실거주는 여러분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주는 언제 하는 거냐? 상승장 때 하는 거예요. 상승장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진짜 사자마자 올라가요.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그러면 집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죠. 어마어마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진짜 행복해요. 이자를 이런 돈 내도 올라갈 때는 이런 돈은 껌입니다. 실제로 10억짜리 집이 나중에 상승장 되면 1년 지나면 막 5억 올라 있고 막 이래요. 이런 거는 껌이죠. 그러면 1년에 3천만 원 내는 거 이자가 10% 20% 돼도 충분히 감내할 만합니다. 왜? 집값 올라가니까. 상쇄하고도 남죠. 그럼 이걸 응용하면 뭐가 돼요? 금리 올라가도 상승장 때는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 금리 올라가면 집 안 산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상승장이 되면 금리 올라가도 사도 됩니다. 집값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조금만 참았다가 상승장 때 사는 거예요. 상승장. 그럼 상승장이 언제냐? 여러분 조금만 관심 기다리면 주변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상승장이라는 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 지금 2018년, 19년, 20년, 21년을 겪었죠. 기억나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안 납니까?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부동산 얘기를 했어요. 모이기만 하면. 안 산 사람이 안쓰러워서 난리예요. 제발 너는 제발 집 좀 샀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안 사니? 모임만, 사람이 2명만 모이면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모이면 부동산 얘기 합니까? 별로 안 하죠.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좀 투자자들만 모여서 하는 그 사람들만 지금 부동산 얘기해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몰라도 분위기만 옆에 분위기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긴 시간,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오늘은 짧은 주제, 굉장히 딱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실거주가 과연 괜찮은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그렇게 많이 알면 너만 알고 있으면 되지. 왜 남한테 알려주려고 그렇게 난리냐. 이거는 제로섬 게임일 때 전제되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면 여러분이 내가 돈을 벌면 여러분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다 같이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식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 다 같이 좋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부동산 공부 많이 해가지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공부할 때 기존에 있던 상식을 버리셔야 돼요. 생각 외로 기존에 있던 상식이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